현대인들의 삶에 SNS나 메신저, 이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죠. 특히 요새는 SNS를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SNS를 끄고 싶어도 끌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온종일 SNS에 얽매여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SNS에 지쳐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짚어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유니스트 정두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앞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SNS에 얽매여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교수님도 포함이 되실 것 같은데 뭐 카톡이나 이런 SNS 많이 쓰시나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예. 또 업무를 위해서는 또 따로 업무용 SNS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린이집 SNS가 따로 있기도 하고요. 아, SNS를 지금 쓰고 계시는 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SNS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또 많은 것 같은데요. SNS가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SNS와 정신 건강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더 SNS를 이용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 SNS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SNS의 사용이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과 같은 그런 요소들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텔레비전이나 전화 같은 새로운 기기들이 출현할 때 거기에 익숙해질 때까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그런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SNS를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된 지금 같은 시대는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기껏해야 10년이 채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기에도 아직은 시간이 많이 부족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아마 SNS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내 얘기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례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만나보시죠. 자, 먼저 만나보시는 분이 엄지족 씨인데요. 일하면서도 틈틈이 SNS를 하는 게 취미이기도 한데 여기에 얽매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뭐 화장실 갈 때도 확인을 해야 되고 자기가 올린 글에 댓글이 뭐 좀 없거나 관심이 적으면 우울해지기도 한다고요. 이런 분들 많아요. 아마 내 얘기 같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죠. 중독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그 안에 행위 중독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박 중독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아직 분류가 정확히 돼 있지는 않지만 예. 인터넷 게임이나 SNS도 이런 도박 중독과 비슷한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예민해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기존에 이제 금단 현상이라고 불렀었고요. 예. 또 반대로 내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비슷한 수준의 만족감을 얻을 때까지 더욱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금단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예. 게임과 같은 경우랑 마찬가지로 SNS도 과도한 사용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이는 불안, 우울, 불면 이런 기존의 문제들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더 먼저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SNS로 인해서 24시간 업무를 하는 것 같다 이런 기분을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또 다른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SNS 때문에 이제 고통을 느끼는 분들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치원 교사네요. 나울 씨. 이 사례를 보면요, 퇴근 후에도 학부모들 단톡방에서 각종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야 하고요. 동료 교사들도 단톡방에서 수시로 업무글을 확인해야 하고 언제 메신저가 날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우울하고 또 불면증까지 호소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SNS 때문에 많은 고통을 좀 느끼는 것 같은데요. 이분은 어떤 사례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메신저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관계가 가까워지고 이런 것들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너무 빈번하게 연락이 오거나 또 퇴근 후에도 계속된다면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하기가 어렵게 되죠. 앞에 예처럼 어떤 지시 같은 거를 예측할 수 없게 되면 자신의 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아주 심하게 받게 되고 이것이 만성화되면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현상을 두고선 SNS 피로 증후군이라는 용어까지 등장을 한 상황인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의학적으로 정의된 말은 아닌데요. 예. 최근에 SNS로 인해서 피로감, 스트레스를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SNS에 몰두하고 못하게 되면 힘들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중독의 측면에 해당하고요. 예. 또 끊임없이 단톡방에서 업무 지시가 와서 스트레스 받는 건 업무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90년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정보가 넘쳐났고요. 이거를 경영학 쪽에서는 기업의 관리자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해서 정보 피로 증후군, 인포메이션 패티그 신드롬이라 불렸는데요. 예. 이것과 함께 또 최근에는 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인해서 불안감으로 SNS를 탈퇴하거나 또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소셜미디어 패티그, 소셜미디어 피로 이렇게 불렸던 걸 두 가지를 조합해서 만들어낸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피로감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어디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같은 양의 일을 하더라도 자신이 조절할 수 있을 때 스트레스를 덜 느끼게 되는데요. 예. 실제로 회사에서 상급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자기가 그걸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스트레스는 더 적다고 봅니다. 예. 이와 같은 것들은 동물 실험으로도 증명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업무가 메신저를 통해서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한다면 내 업무를 조절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예. 많은 업무 스트레스가 인간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인간관계에서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한데 이거를 조절하기가 힘들게 되죠.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 주말을 포함해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끔찍하네요. 예. 게다가 오프라인에서 좋지 않았던 관계가 SNS를 통해서 이 나쁜 관계, 스트레스가 더욱 증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SNS가 휴식을 빼앗는 것이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뇌의 각성 상태가 지속되면 제대로 쉴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고요. 특히 밤중에 야간에 스마트폰의 청색광에 노출되면 정상적인 수면 리듬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뇌의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죠. SNS 때문에 이제 업무 지시를 계속 받아서 뭔가 일을 한다면 실제로 몸이 더 피로해지기는 하겠지만 SNS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피로해지는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신적으로 피로해지는 게 육체적인 피로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까요? 정신과 육체는 좀 따로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울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몸이 피로해지고, 또 몸이 피로해진 것 때문에 안정감을 갖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을 해주실 때 SNS를 통해서 현실 세계에서의 좋지 않은 관계가 더 증폭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메신저 감옥, 또 메신저 왕따, 이런 것도 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까요? 예, 동물들도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약자를 괴롭히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인간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인간에서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다수가 하는 행동을 쉽게 따라하는 그런 심리들도 있습니다. 온라인 집단 괴롭힘은 또 단독으로 이것만 있다고 보기보다는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괴롭히는 그런 상황들이 온라인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언제 어디서든 계속된다는 그런 온라인의 성격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충격은 더 커지게 되고요. 또 온라인에서는 가해자, 동조자, 방관자 모두 이 괴롭힘에 대한 심리적인 그런 거리끼어진 장벽을 약하게 느끼게 되는 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생활 습관을 좋게 가질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짧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첫 번째는 SNS 사용에 주도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알람이 울린다고 바로 대응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또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사용하는지 스스로 파악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 시간이나 장소를 제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멋진 사진을 보고 기분이 나빠진다면 그 사진은 그 친구가 선택한 인생의 최선의 장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멀어진 사람은 그냥 멀어진 대로 둘 필요도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그 친구들과 모두 절친일 수는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내의 휴식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수면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침대에서 의지로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가능한 방법은 침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충전을 해두고 모닝콜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니스트 정두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